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다. 정혜윤은 서재 시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늦은 겨울 햇살이 길게 들어와 오래된 책장과 커튼 끝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손끝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하루가 참 길구나.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건 한 달 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다. 간병인은 이젠 회장님 얼굴 알아보는 듯하다고 말했지만 그날도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요양원에 가지 못했다.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용한 한남동 저택엔 그 외로움이 깊게 깔려 있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며 거의 오지 않았다. 집은 크고 방은 많고 사람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회장님, 이영숙 씨 내일부터 출근하신답니다. 비서의 말이 들린 건 일주일 전이었다. 새 가정부가 필요했다. 전임이 떠난 지 한 달이 되었고 혼자선 생활이 버거워졌다. 그는 담담히 그래요라고만 했다. 그녀는 그 다음 날 오전 정혜윤의 현관 앞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54살이에요. 밝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표정에는 오래된 단련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뿐이었다. 들어오세요. 일은 비서가 설명해 줄 겁니다. 네, 회장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다. 구시 정각에 문을 두드리고 묵묵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점심을 준비했다. 그녀는 말이 적었다. 하지만 묘하게 공기가 달라졌다. 하루는 창문을 열던 그녀가 말했다. 회장님, 바람이 좀 들어와야 해요. 공기가 답답하네요. 춥지 않아요? 조금 추운 게 괜찮아요. 그래야 숨이 쉬어지죠. 그녀의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숨이 쉬어진다. 그건 혜윤에게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방마다 창문이 열리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점심상에는 따뜻한 국과 직접 담근 장아찌가 올랐다. 된장은 제가 담근 거예요. 오래돼서 좀 짭니다. 괜찮아요. 이런 맛이 참 오랜만이네요. 그는 식탁 위에서 오래 잊고 있던 사람 사는 냄새를 느꼈다. 며칠이 지나던 오후였다. 서재에서 높은 선반 위 책을 꺼내려다 그는 손을 멈췄다. 영숙 씨. 네, 회장님. 그녀가 들어왔다. 저기 저 파란 책 좀 꺼내주시겠어요? 손이 닿질 않네요. 잠시만요. 그녀가 까치발을 들며 손을 뻗었다. 가볍게 들썩이는 동작, 그리고 공기 속에 피어나는 미묘한 긴장감. 그 순간 그녀가 균형을 잃었다. 책이 떨어지며 그녀의 몸이 살짝 뒤로 기울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손을 뻗었다. 팔과 팔이 닿았고 짧은 숨이 겹쳤다. 괜찮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치진 않았죠? 네. 그녀가 허리를 고추 세우며 머리를 숙였다. 손끝이 잠시 스쳤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이 오래 남았다. 그녀는 책을 다시 선반에 올리고 조용히 물었다. 오늘 점심은 드시겠어요? 아, 네, 부탁합니다. 식탁에는 버섯된 장국과 고등어 구이가 올랐다. 혜윤은 식사 내내 말이 없었다.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덜어주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모르겠어요. 새벽에 자꾸 깨요. 그럴 땐 따뜻한 차 드세요. 제가 내일 가져올게요. 차요? 네. 마음이 식으면 몸이 먼저 아프니까요.
그녀의 말이 어딘가 묘하게 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마시고 나자 속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혜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창가에 놓인 작은 찻잔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다. 회장님, 오늘은 좀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단정했다.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밖에선 여전히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그 바람이 더는 쓸쓸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비집고 들어왔다. 정혜윤은 식탁에 놓인 찻잔을 보았다. 어제와 같은 잔이었다. 같은 향.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랐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이영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이건 대추랑 생강을 졸인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진하게 드셔보세요.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입술이 닿자 미지근한 달콤함이 혀끝을 덮었다. 멀리 자동차 소리가 낮게 깔렸다. 고맙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오전엔 서재를 정리했다. 영숙이 먼지를 털어내고 책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책장을 훑다가 어제 접어둔 메모를 다시 꺼냈다. 오늘은 좀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는 접힌 자리를 펴지 않았다. 습관처럼 손끝으로 글자의 굴곡을 더듬었다. 점심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큰방 창문에 빗방울이 빠르게 맺혔다. 영숙이 말없이 창턱에 걸터 앉아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비냄새가 나야 밥이 맛있어져요. 그녀가 웃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다. 웃음은 오래 보지 못한 풍경이었다. 젖지 않겠어요? 조금 젖는 건 괜찮아요. 그 말이 희미하게 가슴에 닿았다. 식사 후 그녀는 젖은 걸레를 짜며 물었다. 회장님, 요양원에는 언제 가실 건가요? 글쎄요. 그는 답을 흐렸다. 다녀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가벼워졌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좀 나아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루던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날 오후 그는 요양원에 다녀왔다. 아내는 여전히 잠과 깸 사이에서 떠돌았다.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간병인이 말했다. 오늘은 눈을 오래 뜨고 계셨어요. 그는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비가 맺혀 흘렀다.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물줄기에서 부서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따뜻했다. 전기주전자 소리가 잦아들었다. 오셨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젖은 우산을 세워두었다. 따뜻한 차 드릴까요? 네. 그는 소파에 앉았다. 두 손이 무겁게 얹혔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냥 오래 앉아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녀가 잔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차향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는 그 향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약간 아려왔다. 저녁 무렵 아들이 들렀다. 아버지, 비 오는데 괜찮으세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아들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열린 창, 말끔한 카펫, 규칙적으로 정돈된 서가. 집이 달라졌네요. 아들의 눈길이 부엌에 있는 영숙에게 닿았다가 돌아왔다. 가정부. 새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일 잘해. 아들은 잠깐 멈췄다. 말끝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었다. 아버지 건강 챙겨주시면 좋죠. 다만서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창문을 닫았다. 빗소리가 멀어졌다. 추워요. 그가 말했다. 조금 추운 게 괜찮다더라.
아들이 그를 보았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밤 영숙이 퇴근하려 신발을 신었다. 비는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현관 불빛 아래 그녀의 우산이 젖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옷걸이에서 자신의 우산을 꺼냈다. 제가 모셔다 드리죠. 괜찮아요. 금방 버스 정류장인데. 비가 찹니다. 그는 우산을 펼쳤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작은 빗방울이 흩어졌다. 우산 아래 발걸음이 아주 느리게 맞춰졌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녀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우산살에 떨어지는 비소리가 오래된 시계의 초침처럼 둘 사이를 잰다. 정류장 앞에서 그는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버스가 들어왔다. 그녀가 탔다. 창에 맺힌 물망 너머로 그녀의 눈이 잠시 머물렀다. 차가 움직였다. 우산에 떨어지던 빗소리가 홀로 커졌다. 그는 홀로 돌아오는 길에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오래 바라봤다. 어떤 것은 바로 바닥에 닿았고 어떤 것은 잠시 매달렸다가 사라졌다. 그는 문득 매달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감정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날 비가 그치자 공기가 맑았다. 영숙은 현관에서 작은 화병을 들고 들어왔다. 노란 풀이지어 몇 송이. 시장에 갔더니 향기가 좋아서요. 그녀가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방안이 밝아졌다. 꽃은 잘 모르겠는데.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요. 향은 설명보다 먼저 와요. 그녀가 잔을 내렸다. 그는 꽃을 오래 바라봤다. 향이 과장되지 않았다. 숨을 들이쉬자 아주 미세하게 목 뒤가 따뜻해졌다. 오후 빨랫줄에 걸린 흰 셔츠가 바람에 흔들렸다. 영숙이 소매 끝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소매가 조금 해졌네요. 제가 꿰매도 될까요? 그럼 부탁하지요. 그녀는 바늘을 꿰며 창가에 앉았다. 햇빛이 뺨과 손등을 고르게 지나갔다. 그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았다. 바늘 끝이 천을 드나드는 사이 그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무언가 고쳐지는 장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수선. 일과가 끝날 무렵 그녀가 셔츠를 내밀었다. 여기요. 단정한 바느질이 소매 끝에 박혀 있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셔츠를 한번 쓸어내렸다. 천위로 손끝이 지나갔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내일 식사 가능하세요? 그는 미안하다. 집에서 먹겠다고 답했다. 보내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문장을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진 않았다. 그 대신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세제 냄새, 뜨거운 물, 식은 철팬의 빛. 그곳에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충분했다. 그날 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아내의 젊은 날 사진, 흑백의 미소,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에 퍼졌다. 그는 사진을 덮었다.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운데도 숨이 쉬어졌다.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 문득 생각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도 이것이 사랑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는 그 사이에 누웠다. 경계와 온기 사이, 허락과 망설임 사이. 그 사이가 오늘은 유난히 넓어 보였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아침 공기가 달랐다. 밤새 비가 내린 뒤에 서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문을 열자 젖은 나무 냄새가 스며들었다. 정혜윤은 커튼을 조금 더 걷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 차 식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식탁으로 나와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모가차였다. 잔 속에 노란 조각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새벽에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아내분께서 눈을 잠시 뜨셨대요. 정말입니까? 네. 올해는 아니었대요. 하지만 분명히 반응하셨대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가봐야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떨렸다. 요양원의 복도는 늘 그렇듯 고요했다. 의료기기 소리, 간호사의 낮은 발소리. 그는 문을 열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과 근처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여보. 그는 아주 낮게 불렀다. 아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게 움직임인지 환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이제 좀 쉬어도 돼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서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어쩐지 이상하게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문을 열던 모습, 차를 내리던 손끝, 그리고 그 눈빛.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아니어야 한다.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앞서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였다. 영숙은 거실에서 카펫을 털고 있었다. 그는 무심히 말했다. 눈을 뜨셨대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럼 이제 자주 가시겠네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그 속엔 묘한 정적이 있었다. 글쎄요. 그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이 벽에 길게 닿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빛을 따라가듯 걸었다. 인연이란 게 참 묘해요. 살아있다는 건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때로는 놓는 게 더 어렵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조금 슬퍼 보였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무거웠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신문을 접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요양원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가정부분이 아버지를 자주 모셔온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 연세에 집안 이름에 사람들의 말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의 말이 내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버지.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분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선은 좀 지키셨으면 합니다. 지키고 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마음은요? 그 말이 묘하게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도 그냥 걱정이 돼서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을 펴놨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그 빛과 그림자 사이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지는 것을 상상했다. 멀리 있되 가까운, 닿지 못하지만 바라보는. 그건 어쩌면 지금의 관계와 닮아 있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났다. 회장님,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영숙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그녀가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오늘 많이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날이죠. 사람은 가끔 생각이 많아질 때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해요. 그럼 오늘은 그 온기를 나눠주겠소?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럴 순 있지만 내일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후회라 요즘은 그 단어가 덜 무섭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둘 사이엔 커피 향만 남았다. 그 향이 오래 머물렀다.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다. 회장님, 밤엔 창문을 너무 열지 마세요. 바람이 차요. 네. 그녀가 문을 닫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다. 닫힌 문이 어쩐지 빛나 보였다. 며칠 후 아침 신문 구석에 작은 글이 실렸다. 전직 회장, 가정부와 요양원 동행 포착. 기사는 짧았다. 사진도 흐릿했다. 하지만 이름이 있었다. 그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한 줄의 문장이 가슴에 무겁게 얹혔다. 그날 영숙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다만 평소보다 일찍 돌아가겠다고 했다.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매던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 봐요. 하지만 회장님은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숨긴다고 없어지진 않겠죠. 그래도 덜 아프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일 다시 올게요. 문이 닫혔다. 그는 잠시 서 있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저녁 노을이 벽에 번지고 있었다. 그 노을 속에서 그는 오래도록 자신의 그림자와 그녀의 그림자를 겹쳐보았다. 가까워질수록 흐려지고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그것이 지금의 관계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겨울이 한층 깊어졌다. 한남동 언덕의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마르고 바람은 자꾸만 낮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정혜윤은 며칠째 혼자였다. 신문이 현관 앞에 쌓이고 식탁 위 그릇은 거의 비지 않았다. 영숙은 신문기사 이후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는 말리지 않았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떨렸다. 그가 그래요. 라고 답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떠난 첫날 밤 그는 집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 바람이 멈춘 방처럼 모든 게 정지된 듯했다. 하루, 이틀, 열흘. 그는 점점 시간을 잃어갔다. 식사 대신 커피로 배를 채웠고 책을 펼쳐도 한 장 이상 넘기지 못했다. 요양원에도 가지 않았다. 가도 그가 전할 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회장님, 요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날 밤 요양원 복도에는 진한 약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아내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다.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좀 불안정하십니다. 그래도 회장님 오신 걸 아는 듯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감싸쥐었다. 여보, 내가 왔소.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손끝이 그의 손을 눌렀다. 그는 오래도록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눈물이 떨어질 듯 말 듯 눈두덩에서 맴돌았다. 그는 그때 문득 생각했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희미해지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택시 창문 너머로 서서히 쌓이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하얗게 쌓인 거리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따뜻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둡고 냉기가 돌았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회장님,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녀 영숙이었다. 코끝이 빨갰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무슨 일입니까? 뉴스 봤어요. 요양원 아내분이 위중하다고.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따뜻한 죽이에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공기가 달라졌다. 낯선 따뜻함이 퍼졌다. 그날 이후로 많이 힘드셨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참 어리석었어요. 사람들 눈을 너무 의식했죠. 저도요.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녀가 죽을 덜어주었다. 숟가락이 닿는 소리만 들렸다. 회장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느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닮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그 외로움이 나를 살렸소. 그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 곁에서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그냥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속에 지난 시간의 모든 후회와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창가에 섰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 쌓이는 흰 눈이 마치 아무 말 없이 용서하는 세상처럼 보였다. 이제 요양원엔 자주 가실 거죠? 그녀가 물었다. 그래야겠지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어떤 계산도 없었다. 단지 함께라는 단어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좋아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영숙이 꽃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내분께 향기 좋은 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도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처음 만났던 봄날의 바람처럼 느껴졌다. 병실안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둘의 그림자가 겹쳐졌다가 다시 갈라졌다. 그것은 죄의 모양이 아니라 이해의 모양이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소. 내가 아직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있다는 걸.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왔다. 흰 눈 위에 햇살이 번졌다. 아내의 손끝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그는 영숙을 돌아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시간은 아주 잠시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다.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자 정혜윤은 요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대 덕분에 내가 사람으로 살았소. 그날 밤 아내는 숨을 거두었다. 울음 대신 그는 오랜 숨을 내쉬었다. 잘 가요. 고생 많았소. 장례식은 단정했다. 영숙은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소.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도 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며칠 뒤 혜윤은 한강 둔치로 나가 아내의 수첩을 펼쳤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기억해주는 일이다. 그는 바람 속으로 낮게 말했다. 기억하겠소? 그때 영숙이 다가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이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요. 이제는 돌아가야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는 알았다. 사랑이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채로 떠나는 일일 수도 있음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식탁 위 매화가 흔들렸다. 그는 속삭였다. 이젠 괜찮습니다. 그 말과 함께 긴 겨울이 그의 마음속에서도 끝나고 있었다.